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법제론 강의를 맡은 김진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특히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적어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공부를 하기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체크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2023년에 실시되었던 21회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은 이러한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21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법제론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출제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회 기출 분석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법제론은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으나 기존 시험의 출제 범위의 패턴과 다른 모습도 일부 보였다.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던 법의 체계화 적용,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반면에 공공부조 영역이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특정 법률에서 몰아서 출제되는 이력도 있다. 공공부조법 영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가 3문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아동복지법이 2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들도 시험에 출제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평은 이겁니다.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의 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집 영상을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끔 복지인연구소라고 개인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복지인연구소 채널도 들어와서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법제론을 한 4시간으로 요약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피드백을 받아보면 거기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피드백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나눔의 집 교재에서 요약해서 제가 4시간짜리 영상으로 그러니까 2편으로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21회 기출문제 사회복지 법제론은 그렇게 특이한 영역에서 출제된 것은 몇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약간 평이한 수준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22회 합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면 좋은가 같이 살펴보면 최근 사회복지 법제론은 노인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노인복지 전체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를 끄집어내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것도 시험에 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구석구석에 있는 지문 하나하나를 시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세부적인 특정 내용을 묻는 형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초적이면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역, 그죠? 그래서 물론 시행령과 시행 규칙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문제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의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문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보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구나 라고 보시고 이번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요, 우리 나눔의 집 기본서에서 몇 장에서 몇 문제 나왔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나눔의 집 교재의 장점은요, 상당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많을 때는 어떤 영역을 보고 시간이 없을 때는 급하게 이 영역을 봐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 1장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헌법 제34조는 자주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치법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이고 2장에서도 2문제가 나옵니다. 법률의 제정 연도에 관한 문제 꼭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3장과 4장은 원래 잘 나오지 않는 영역인데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5장에서 3문제가 출제되어집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회보장 운영 원칙,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한 영역. 6장에서 한 문제, 7장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서비스 제공 원칙,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등에 관한 내용들을 묻고 있고요. 8장에서도 4문제가 출제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 기본 원칙, 보장기관에 대해서 나오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사항이라는 자주 나오는 그러한 패턴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었고요. 10장에서는 사회서비스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27법이죠. 기타까지 하면 31법이 되지만 복지 27법에서 5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5문제 하니까 10장만 공부해야지. 10장 여러분들 펴보세요. 엄청 많은 법들이 10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 다함께 돌봄센터가 나왔고요.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나왔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에서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일에는 판례가 나오는 해라서 사회복지 판례가 한 문제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1번부터 같이 풀어보실까요? 법률의 제정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언제 만들어지죠? 네, 1999년 9월 7일 날 만들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암기하시라고 했죠. 1963년에 만들어지고요.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고용보험법 1993년에 만들어져서 1995년부터 시행됩니다. 물론 이거는 2000년부터 시행이 되어지고요. 노인복지법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빠른 것, 제일 빠른 게 뭐죠? 얘네요. 그죠?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이네요. 그 다음에 70년, 81년 있네요. 미음. 그리고 93년 리을, 기억 있네요. 니은, 디귿, 미음, 리을, 기억.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죠. 여러분들이 연도를 암기해야 되는 문제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정답 3번 69%가 정답 3번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법제론 공부하면 기본적인 연도들은 암기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법제로는 재정연도가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정책론에서는 언제 시행됐느냐가 더 중요해요. 시행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법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행연도가 아니라 재정연도 중심으로 법제로는 접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헌법 제34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그랬는데, 헌법 제34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34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거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해는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34조 제1항은 뭐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항은 34조 제2항은 국가의 책임인데 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3항은 여자, 국가는 여자의 복지에 대해서, 4항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항은 신체 장애자를 얘기를 하는데, 신체 장애자는 쭉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활 능력이 없는, 어디에서? 법률에서. 이거예요. 6항은 재해, 국가는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국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자의 복지,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그런데 5항을 보면 신체장애인은 그냥 신체장애인이 아니라 신체장애가 있으면서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 헌법이 아니라 나머지는 다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체장애자, 생활 능력이 없는 신체장애자인 경우에는 뭘로?
법률이에요. 법률. 법령 아니고 법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내용 알면 답은 나왔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체장애자 했으니까 뭐예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뭘로?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서. 법률로서.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법률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요, 자주 언급되어졌고, 아마 제가 강조를 해도 수십 번 강조를 했고, 이 정도는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어렵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76%가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헌법 제34조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아니죠. 2014년에 제정된 것은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 이게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뀐 거예요. 기초연금법은 폐지되었다? 아니죠. 2014년에 기초연금법이 제정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 앞뒤를 바꿔주시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문은 틀린 사항이고요. 1999년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은 1997년에 제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이 1999년에 제정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1997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보험법. 이걸 아예 바꾸는 게 낫겠네요.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료보험법을 대체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여기도 앞뒤를 바꿔주시면 되고 여기도 건강보험과 의료보험을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뒤 순서를 바꿔서 잘못됐습니다.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만들어졌지만 1973년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있었죠. 오일 쇼크가 발생하면서 국민복지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 시행을 못하고 무기한 연기가 됩니다.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88 서울올림픽이 발생하는 그 이전에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됩니다. 1986년에 국민복지가 빠진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되면서 전부 개정이 되면서 1988년부터 시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디귿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 57%가 정답 3번을 찾아주셨습니다. 2번, 니은을 맞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의료보험법이 처음에 생겼고 이전에 생겼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진 거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국민건강보험법이잖아요. 근데 국민건강보험을 얘가 대체했다? 아니죠. 얘가 사라졌고 얘가 남았는데 우리가 건강보험이 있다라는 것만 잘 머릿속에 있었어도 의료보험법이 건강보험을 대체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도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나갈 수 있었던 문제였다.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 원칙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운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사회보험은 누구의 책임으로 돼 있냐면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보험은 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공단에서.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에요.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는 국가와 앤드 지자체예요. 그리고 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 국가와 앤드 지자체로 돼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사회보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지방자치가 아니라 누구? 국가.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정답 1번이 나왔고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둘 다 지자체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사회보장 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 그죠? 사회보장 급여 수준과 비용은 형평성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해야 한다, 맞고요. 사회보장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은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보험도 있기 때문에 뭐 저소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되어 있고,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계성과 전문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형평성, 그리고 모든 국민, 보편성이죠. 보편성, 그리고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 이러한 단어들이 사회보장 기본법상의 운영 원칙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92%. 이러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강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눔의 지배 교재를 잘 쫓아오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화이었습니다. 자, 5번이죠.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 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일신 전속권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대여할 수 있어요? 담보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없다입니다. 양보도 할 수 없고 담보도 할 수 없고, 그죠? 대여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사회보장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청주의죠. 물론 직권을 병행하긴 하지만 원칙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에 대한 얘기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일신 전속권이라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할 수 있나요? 대여가 아니고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도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양도, 담보, 압류 전부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어요. 다만 이것을 없다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4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구두로 통제하여 포기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은 구두로 했을 때 나중에 제가 언제 포기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두가 아니라 항상 서면으로 포기할 수 있다입니다. 구두가 잘못됐어요. 서면으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여기서 포기했죠. 포기한 것을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어? 저 포기했는데 안 받으니까 살기 어려워요. 그 포기했던 것을 취소할게요. 그래서 다시 사회보장을 주세요. 라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71%가 4번을 잘 찾아주셨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6번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자,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냐? 여기 보면 위원장 기억하세요. 국무총리예요. 왜냐하면 사회보장위원회의 장은 사회보장을 뭐뭐 하고 있어요. 사회보장 영역에는 교육도 있죠.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도 필요하죠. 뭐 기획재정부 장관도 필요하죠. 행안부 장관도 필요하죠. 국토부, 왜냐하면 주거급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도 필요하죠. 이러한 다양한 장관이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누구?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3명인데 누구냐? 교복을 기재하고 해요.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3개의 장관이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지는 게 뭐냐면 노동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노동국으로 여행을 가자라는 거예요.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이렇게. 그래서 위원장, 이거 이렇게 암기하면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죠? 위원장은 국무총리고 부위원장은 교복을 기재하고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교복,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3명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는 게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이렇게
4개의 장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적어도 사회보장위원회의 문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자,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이다. 아니죠.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누구? 국무총리. 그래서 틀렸고요. 위원장 1명에 부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몇 명이라 그랬어요? 3명. 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한 뭐예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도 있죠? 포함한 40명, 30명 이내. 그래서 틀렸어요. 부위원장 2명도 틀렸죠? 3명이라 그랬죠? 교복을 기재하고. 그리고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회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꿔주시고요. 고용노동부에 사무국을 둔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기본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죠.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한다. 그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여기에 다양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죠. 이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어떻게 각각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가부도 반영해, 행안부도, 고용노동부도, 국토부도 다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겠지만 위원회 임기 3년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사회보장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치법규는 뭐예요? 조례와 규칙에 관한 얘기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회의 재정권이 있고 규칙은 시도지사, 그죠? 시도지사에게 재정권이 있습니다. 맞죠? 자, 봅시다. 지방의회는 규칙 재정권. 지방의회가 조례예요. 더 높은 조례의 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이 아니라 조례의 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는 조례의 재정권은 아니요. 이거는 규칙의 재정권. 그래서 조례가 지방의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바로 1번이네요. 그럼 1번.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자, 시도가 상위예요? 시군구가 상위예요? 시도가 상위죠? 그러니 하위, 시군구의 자치의 조례는 상위범의 시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설명이죠? 오케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은 누구의? 시군구의 신고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시도의 허가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그 중에서 시군구의 신고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이 자치 조례와 규칙은 뭐에? 법령의 법이. 법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률과 플러스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데, 이때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명령이라고 그러고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와 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주민이 우리 이런 거 필요해 라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이다. 59%가 1번 정답을 찾아주셨고요. 이 3번을 의외로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누구? 시군구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8번 같이 살펴볼까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 이거는 언제 만들어지죠?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 2월에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4년 12월에 제정돼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이 되어지죠.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실태조사, 항상 실태조사는 몇 년이에요? 3년마다. 이런 거. 실태조사는 3년, 기본계획, 종합계획은 5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외사항만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하면 헷갈릴까봐 그거는 나중에 이론 공부할 때에 뭐예요? 예외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3년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급권자는 뭐예요?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수급자는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되겠죠.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보장기관이라 그럽니다. 기억하세요. 보장기관은 뭐다? 국가와 지방자치다. 수급권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서 보장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급권자는 뭐다?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수급권자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 하에서만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원래 동의를 받고 직권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까 우리는 사회보장은 뭐예요? 신청주의 원칙이에요. 내가 가서 사회보장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돼. 그런데 내가 정보가 없는데 담당 공무원이 봤더니 김준은 쟤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권으로 신청할 때 그냥 직권으로 신청하면 안 돼. 왜? 김준은이 받기 싫어서 신청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 받고 직권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치매가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가서 동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의 없이 직권으로. 세 가지죠.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신청하고, 직권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서 직권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신미약의 경우는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예요. 심신미약인데 동의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신미약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직권으로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체계 운영 실태를 3년이 아니라 매년 점검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옳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었죠.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률 낮았어요. 4번 많이 했는데 심신미약인데 어떻게 동의해야 하면 뭐만 하면 거의 틀린 거잖아요. 동의 없이 해요. 이런 경우는 동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이거예요. 원래는 동의를 받고 직권인데 심신미약은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법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했죠. 1970년에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현물 서비스를 우선으로 합니다.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 그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시설의 서비스 환경 등을 평가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이라 그러면 우리가 증서에 해당되는 바우처를 얘기하죠.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겠죠.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을 직접 설치, 운영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앙 사회서비스원 위탁했죠. 자, 우리 사회복지 평가 있죠. 시설평가. 사회복지 시설평가 언제 만들어지죠?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평가가 실시돼요. 그래서 시설은 3년에 한 번 이상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 그 평가의 업무를 누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위탁하에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죠. 위탁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네요. 정답 5번 76%가 정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 내용을 강의하는 저도 이게 문제를 읽으면서 이게 틀릴까? 내가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한 긴장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출문제를 접하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이론 공부를 하라는 것은 저런 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지문 하나하나를 내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나중에 한번 공부해서 기출문제를 다시 풀면 그때 답이 좀 보이기 시작하겠죠. 자,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 2급, 3급이 있었는데 3급이 폐지되면서 1급, 2급으로 한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의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 하나 줄게요. 모든 자격이나 심사에서 애시당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아니면 시설의 인허가 필증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는 반드시 취소한다 해요. 거짓이나 그 밖은 무조건 취소해요. 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복지사가 거짓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도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회복지법인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했거나 이거는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다라고 공통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취소해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 아니에요. 무조건 취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특히나 사회복지사가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있죠. 결격사유.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거나 위변조한 이러한 경우, 요 3가지는 무조건 취소야. 무조건 취소. 나머지는 이렇게 몇 년의 범위 안에서 정지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이나 그 밖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 양도, 위변조한 경우에는 무조건 취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잘못됐어요.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 다 머릿속에 잘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죠.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년에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빌려주면 어떻게 돼? 대여나 양도하면 취소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4%가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1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는 심의.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이면서 심의기구예요. 심의. 그럼 의결기구는 뭐냐? 의결기구는 이사회죠. 이사회. 이사회가 의결기구고 운영위원회는 그 밑에 심의기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어지는 손해배상 책임 면책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면책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 그죠? 그래서 책임, 공제 둘 중에 하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해야. 왜? 면책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책사업장이다.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아니요. 사회복지의 장은 상근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저도 사회복지는 아니지만 장기요양시설의 원장이었거든요. 장기요양시설 제가 2008년에 제주도에서 현존하는 지금 제일 오래된 장기요양기관인데 장기요양기관을 제가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렇게 강의가 있었지만 2007년부터 제가 대학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를 했지만 강의 시수가 많지 않아서 상근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의를 요청하는 대학들도 많아졌고 이렇게 외부 강의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상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대표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도 사회복지사를 공부를 했고 석사의 1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시설의 장으로 지금 있고 저는 오히려 요양보호사로 있어서 여러분들을 저는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상근의 의미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의 장은 상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저는 상근 조건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의 장의 자리를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저는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래서 현장에 봉사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후계자들을 또 양성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장은 반드시 뭐다?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상근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둘 이상의 사회복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맞는 설명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위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잘못됐고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정답 4번 60%. 자, 여기에서 많이 헷갈렸네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관. 심의는 논의하는 거고 의결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결기구는 누구? 이사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부양의무자인데 예를 들어서 김진훈이 부양의무자였어요. 저희 부모님의 부양의무자의 자격이 있었는데 내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면 부양의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는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아니죠. 있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보장기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국가와 지자체라 그랬죠. 국가 앤드 지자체예요. 보장기관, 국가와 지자체는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네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죠.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생계급여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한다. 아니죠. 생계급여는 뭐예요? 매월 지급한다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여기가 잘못됐고요. 주거급여는 주택 매입비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매입비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임차료죠, 임차료. 주거급여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건 절대 아니죠. 내가 임대할 때, 그죠? 임차료. 내가 집이 없을 때는 임차료를 지급해 주고요. 수선 유지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집이 있어. 내가 자가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그러면 수선 유지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수선비예요.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임차료, 집이 있는 경우는 대수선 유지비. 그래서 수선 유지비를 등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매입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이 중에서 옳은 것 틀렸고 여기서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2% 2번 정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제론 제21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출문제 풀이 법제론 마무리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법제론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출문제 풀이를 봤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으로 나오는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지금 나왔던 풀이 과정에서 김진훈 교수가 언급했던 그러한 단어들이 막 귀에 윙윙 울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법제로는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법제로는 오히려 재미있는 과목, 흥미진진한 과목으로 좀 탈바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지인연구소 채널과 늘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후원과 때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이 홍보와 소개들도 해주셔서 복지인연구소 채널이 가만히 이거는 정말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제가 게으르면 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저에게 김진훈 교수님 계속 해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일요일 날은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면서 영상 한 편이라도 더 업로드 하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을 화이팅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몇 대마다 반응해 주시면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과 더 많은 시간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 기출문제 풀이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풀이 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